2025년 4월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역대급 태양 폭풍 앞에서 전 세계는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은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CNN, BBC, 로이터까지 서울의 정전 시뮬레이션을 대서특필하며 이젠 끝났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유럽은 멈췄고 미국은 어두워졌고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서울의 불빛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이선 브룩스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전력망 위기 대응을 담당하고 있죠.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긴장된 브리핑은 처음이었습니다. 2025년 4월 3일 새벽 4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나사에서 급히 날아온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X45급 태양 폭풍. 인류가 전기를 사용한 이래 가장 강력한 우주재앙이 72시간 후 지구를 직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대통령 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브룩스 박사,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대형 스크린으로 전송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세계 지도가 나타났죠. 전 세계 전력망의 87%가 마비될 겁니다. 변압기들이 타버리고 송전선이 녹아내릴 거예요. 복구에만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걸릴 겁니다. 신뢰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죠.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15초 자동 차단 시스템이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새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죠. 특히 한국이 제일 먼저 나가떨어질 겁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전력 의존도가 극심하죠. 게다가 저들의 보호 시스템은 구식입니다. 서울은 완전히 암흑에 빠질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있던 젊은 분석관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죠. 박사님, 한국이 작년에 새로운 시스템을 실증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프로텍스 뭐라고요? 그런 건 미디어 플레이일 뿐입니다. 0.02초 자동 우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도 15초가 한계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KEPCO 전력보호연구소 지하 3층. 박민규 소장은 모니터 수십 개가 빛나는 관제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장님, 또 밤샘이세요? 이정화 기사가 야간 교대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13년차 베테랑 엔지니어였죠. 박민규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2시간 후면 역사상 최악의 태양 폭풍이 온다네. 우리가 1년간 준비한 게 제대로 작동할지 솔직히 나도 확신이 안 서. 이정화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텍스 시스템. 전력망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0.02초 만에 자동으로 전력을 우회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미국이 15초, 중국이 8초인 것에 비하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속도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소장님. 작년 실증 때도 완벽했잖아요. 게다가 이정화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전국 347개 변전소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문제 생기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백업하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수만 명의 현장 기술자들이 만든 집단 지성입니다. 박민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서울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죠. 2,500만 시민들은 아직 다가올 위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저는 회의가 끝난 후 개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전력망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한국 같은 소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졌다는 건 믿기 어려웠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프로텍스 시스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는 거의 없었죠. 겨우 찾은 논문 하나를 읽어봤지만 수치가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0.02초 자동 감지 및 우회, 분산형 자율 대응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차피 72시간 후면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한국이 정말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풍경이 곧 혼란에 빠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죠. 하지만 가장 무거웠던 건 제 오만함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시계는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72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CNN 프로듀서였죠. 브룩스 박사님, 긴급 인터뷰 요청입니다. 태양폭풍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해요. 2시간 후 저는 CNN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죠. 72시간 후 초대형 태양폭풍이 지구를 강타합니다. 브룩스 박사님,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한가요? 제가 준비한 시뮬레이션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하는 장면이었죠. 아시아, 특히 한국이 가장 취약합니다. 서울은 완전히 암흑에 빠질 겁니다. 병원, 교통, 통신 모든 게 마비되겠죠. 그때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보호 시스템을 개발했다던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된 홍보일 뿐입니다. 0.02초 대응이라니 물리 법칙을 무시한 주장이죠. 미국의 15초 시스템도 10년 연구의 결과인데 말입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프레더릭 로슨이었죠. 미국 최대 민간 전력회사의 전략 고문이자 제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브룩스, 방송 잘 봤네. 한국 얘기 잘했어. 저들이 우리 시장을 넘보면 안 되지. 로슨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했죠.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야. 한국 기술의 허구성을 완전히 까발릴 거지. 자네도 동참하면 어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비판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좋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죠. 다음날 오후 워싱턴 프레스센터는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로슨이 연단에 섰죠. 한국이 자랑하는 프로텍스 시스템 완전한 미디어 플레이입니다. 0.02초? 인간의 눈 깜빡임보다 빠르다고요? 허풍도 정도가 있어야죠.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로슨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죠. 조작된 그래프와 왜곡된 수치들이었지만 겉보기엔 그럴듯했습니다. 미국은 실전 검증된 15초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종이 위의 이론이 아니라 진짜 기술이죠. 그 시각 서울은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CNN 방송이 한국에도 전해졌고 서울 암흑 시뮬레이션은 소셜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퍼졌죠. 마트에는 비상용품을 사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도 손주들 걱정에 촛불과 건전지를 사러 나왔죠. 할머니, 진짜 전기 다 꺼져요? 막내 손주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정할머니는 아이를 안심시켰죠. 걱정 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 하지만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6.25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KEPCO 상황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박민규 소장은 직원들을 긴급 소집했죠. 언론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 일을 합니다. 48시간 후가 진짜 승부예요. 이정화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시민 대피 시뮬레이션도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민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게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스템이 실패한다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정화가 다시 입을 열었죠.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1년간 밤낮 없이 테스트한 시스템이에요. 347개 변전소 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대기 중입니다. 박민규는 벽에 걸린 전국 전력망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초록색 불빛들이 안정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맞아요.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15초, 중국이 8초라면 우리는 0.02초로 지켜낼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룸서비스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태양폭풍 뉴스가 흘러나왔죠. 각국의 대응 상황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긴급 전력 차단 훈련을 실시했고 중국은 주요 도시에 비상 발전기를 배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국가 간 전력 공유 시스템을 점검했죠. 그런데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차분했죠. 정부는 프로텍스 시스템을 믿고 일상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시민들도 처음에 패닉에서 벗어나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비상용품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차량들. 정말 한국이 미디어 플레이를 하는 걸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건 오히려 우리 쪽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30년 경력의 제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태양폭풍까지 36시간. 누가 옳은지는 곧 증명될 터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무부였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한국 정부가 기술 검증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박사님이 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에 가라고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죠.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제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덜레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여전히 이 출장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기술 참관, 형식일 뿐이야.
옆자리에 앉은 국무부 직원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양 폭풍까지 20시간 남짓. 공항은 의외로 평온했죠. 미국에서 봤던 패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KEPCO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바로 연구소로 모시겠습니다. 안내원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절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죠. 이상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앞두고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죠.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왜 대피하지 않죠? 제가 묻자 안내원이 대답했습니다. 프로텍스 시스템을 믿으니까요. 작년 실증 때 태풍으로 제주 전력망이 위험했는데 0.01초 만에 우회시켰습니다. 피해 제로였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험실 테스트와 실제 상황은 다르니까요.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오후 3시 전력 긴급 상황 훈련이 있습니다. 10분간 진행되며 실제 정전은 없을 예정입니다. 훈련이라고요? 태양 폭풍 20시간 전에 자신감인지 무모함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KEPCO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앞에는 각국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민규 소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죠. 브룩스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눈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죠. 시스템을 보여드리기 전에 훈련부터 참관하시죠. 오후 3시 정각, 서울 시내 대형 전광판에 훈련 시작을 알리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연구소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그대로였고 교통 신호등도 정상 작동했죠. 사람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훈련입니까?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박민규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프로텍스가 작동했습니다. 보세요. 시뮬레이션 공격 신호를 0.018초 만에 감지하고 우회시켰습니다. 시민들은 정전을 경험하지 않았죠.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국 347개 변전소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한 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자 즉시 인근 변전소들이 전력을 분산시켰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지하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이정화 기사가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각 변전소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중앙 서버가 마비돼도 문제없죠. 마치 뇌세포들이 연결된 것처럼요. 저는 메인 스크린을 봤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초록색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실시간으로 전력이 흐르는 모습이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앙 집중식이라 15초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산형이죠. 각 지점이 스스로 판단하니까 0.02초가 가능한 겁니다. 이정화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죠.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건 무언가 이상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상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박민규가 다가왔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이제 믿으시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죠. 태양 폭풍이 오면 진짜 테스트겠군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박민규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여기서는 현실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친절하게 웃었죠. 관광객이세요? 태양 폭풍 때문에 걱정되시죠?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준비돼 있으니까. 그 평범한 시민의 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아니라 함께 준비해온 사람들에 대한 믿음 같았죠. 호텔로 돌아와 로슨에게 전화했습니다. 프레더릭, 한국 시스템을 봤네. 우리가 틀렸을지도 몰라. 전화 너머로 로슨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룩스, 자네까지 속았나? 실전은 다를 거야. 내일 그들의 허상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죠. 수천만 개의 불빛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 밤에도 이 불빛들이 켜져 있을까요? 처음으로 제 판단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걸까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태양 폭풍까지 9시간.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2025년 4월 6일 오전 8시. 태양 폭풍 도달까지 정확히 1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KEPCO 중앙 상황실에 있었죠. 전 세계 언론사 카메라가 이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사에서 보낸 실시간 데이터가 메인 스크린에 떴죠.
거대한 태양 플레어가 초속 800km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박민규 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직원은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십시오. 59분 후 프로텍스 시스템이 자동 가동됩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실의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죠. 이정화 기사가 자신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에 가볍게 올려져 있었죠. 혹시 모를 수동 조작에 대비한 자세였습니다. 이정화 기사, 정말 0.02초 안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죠. 박사님, 저만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전국 347개 변전소에 저 같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선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요. 8시 30분.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저녁 7시 30분이었죠. CNN은 특별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인류 문명에 대한 최대 시험이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의 완전한 정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실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태양 폭풍 전면 도달 20분 전. 프로텍스 시스템 사전 가동 시작. 놀랍게도 시스템은 태양 폭풍이 오기 전부터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전력 흐름이 미세하게 재조정되기 시작했죠. 불필요한 부하는 줄이고 핵심 시설로 전력을 집중시켰습니다. 8시 50분. 일본 도쿄에서 첫 피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쿄 동부 지역 대규모 정전 발생. 변압기 12개 소손. 이어서 베이징, 상하이, 타이베이. 아시아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암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8시 58분.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미국도 이미 서부 해안부터 정전이 시작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우리의 15초 시스템도 태양 폭풍의 위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8시 59분. 박민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분 후 역사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9시 정각. 상황실의 모든 경보 시스템이 일제히 작동했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렸죠. 메인 스크린에는 거대한 전자기 파동이 한반도를 덮치는 모습이 표시됐습니다. 그런데 프로텍스 작동. 감지 시간 0.019초. 전력 우회 완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 폭풍이 한국 전력망을 강타하는 순간 프로텍스는 번개보다 빠르게 반응했죠. 수천 개의 전력 경로가 동시에 재구성됐습니다. 이정화가 외쳤습니다. 부산 제3변전소 위험 감지. 수동 우회 실행.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죠. 인천 제7구역 안정화 완료. 대구 북부 전력망 정상. 제주 전 지역 피해 없음. 저는 넋을 잃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전국의 73%가 정전됐고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가 완전히 마비됐죠. 호주 시드니는 3일간의 암흑이 예상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구역도 어둡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전력망 피해율 0.8%, 복구 시간 예상 3시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평균 73%의 피해를 입었는데 한국은 0.8%라니요. 그때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죠. 이정화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춘천 외곽 덕곡리 변압기 1개 손상. 87가구 정전 위험. 박민규가 지시했습니다. 인근 변전소에서 즉시 우회 공급하세요. 이미 실행 중입니다. 현장 기술자가. 잠깐만요. 이정화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현장 기술자가 수동으로 전선을 연결하고 있답니다. 폭풍 속에서요. 화면에 현장 카메라가 연결됐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한 기술자가 전신주에 올라가 있었죠. 전선 하나는 내가 책임진다. 마이크에 잡힌 그의 중얼거림이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분 후 덕곡리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과 현장의 인간이 하나가 되어 만든 기적이었죠. 9시 15분. 태양 폭풍의 1차 충격파가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 피해 상황이 속속 집계됐죠. 미국 동부 해안 전력망 37% 손실. 중국 베이징 마이너스 상하이 구간 완전 마비. 유럽연합 평균 피해율 68%.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수치가 확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종 피해율 0.8%. 피해 지역 3시간 내 완전 복구 예정.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믿기 힘든 결과를 소화하느라 말을 잃었죠. 저는 박민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박민규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운용하는 사람들이죠. 347개 변전소의 수천 명이 1년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신뢰와 협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때 이정화가 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차 충격파가 15분 후 도착합니다. 1차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실에 다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죠. 한국은 이번에도 해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전 세계가 어둠에 빠진 이 순간 한국만이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양폭풍 1차 충격이 지나간 직후 저는 잠시 상황실을 나와 복도에서 숨을 돌렸습니다.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죠. 대부분 미국에서 걸려온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로슨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브룩스, 당장 전화해. 긴급한 일이야. 저는 한적한 회의실을 찾아 로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레더릭 봤어? 한국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어. 피해율 0.8%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로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게 진짜라고 믿나? 데이터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 내가 벌써 언론 인터뷰를 잡았네.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네도 알잖나.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졌다면 미국 전력 산업은 끝장이야. 우리가 10년간 구축한 시스템이 구식이 되는 거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로슨은 계속했죠. 일시간 후 폭스뉴스에 출연할 거야. 한국 데이터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할 거네. 자네도 동참하면 좋겠군. 프레더릭, 나는 직접 봤어. 조작이 아니야. 브룩스, 정신 차려. 자네 커리어를 생각해. 한국 편을 들면 미국에서 자네 입지가 어떻게 될지 알잖나.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했죠. 1시간 후 폭스뉴스에서 로슨의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KEPCO 상황실 한쪽 모니터에서 방송이 나오고 있었죠. 한국이 발표한 0.8% 피해율 믿기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죠. 데이터 조작이 의심됩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불빛은 실제로 켜져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만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비상 발전기를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진실은 독립적인 검증 후에야 밝혀질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미국 시청자들은 믿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었으니까요. 박민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괜찮으신가요? 박 소장님, 독립검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제사회에 공표하겠습니다. 박민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신가요? 하지만 미국에서 압력이 있을 텐데. 과학자에게는 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2시간 동안 저는 KEPCO의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347개 변전소의 실시간 로그, 프로텍스 시스템의 반응 시간, 전력 흐름 변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각 변전소 기술자들의 수동 개입 기록이었습니다. 시스템이 0.02초 만에 반응했지만 인간의 판단이 더해져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수십 건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슨이었죠. 브룩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한국 데이터를 검증한다고? 프레더릭, 이건 명백한 사실이야. 조작이 아니라고. 잘 들어. 우리 회사 고문 자리를 제안하지. 연봉 50만 달러야. 단 한국 기술에 대해 침묵하는 조건이지. 50만 달러. 제 현재 연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순간 흔들렸죠. 하지만 거절하겠네, 프레더릭. 뭐, 정신이 나갔나? 난 이미 봤어. 한국 기술자들이 폭풍 속에서 전신주에 올라가는 모습을, 시민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전화 너머로 로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브룩스. 미국 전력업계에서 자네 설 자리는 없을 거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보고서 작성에 집중했죠. 오후 2시 태양폭풍 2차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1차보다 30% 강력했죠. 전 세계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로텍스 시스템이 1차 충격 데이터를 학습해서 2차에 더 빠르게 대응한 것이었죠. 2차 충격 대응 시간 0.015초, 피해율 0.3%. 상황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렇게 썼죠. 한국의 프로텍스 시스템은 인류가 만든 가장 진보된 전력 보호 기술입니다. 이는 조작이 아닌 과학적 사실이며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보고서를 국제전력협회에 전송하면서 저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진실을 지켰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정화가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박사님, 용기 있는 결정 감사합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입니다.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전 세계가 어둠과 싸우는 동안 이곳만은 평화로웠습니다. 내일이면 국제사회가 제 보고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곧 알게 되겠죠.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상황실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3차 충격파 감지. 예상보다 이 시간 빠릅니다. 이번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죠. 태양 폭풍이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박민규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프로텍스 예측 모델 수정. 1분 안에 재설계하세요. 1분. 말이 쉽지 1분이었습니다. 전국 전력망을 재구성하는데 1분이라니요. 하지만 놀랍게도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각 변전소의 인공지능이 동시에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뇌가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새로운 방어 패턴을 만들어냈죠. 재설계 완료. 30초 남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만약 이번에 실패한다면 지금까지의 성공도 물거품이 될 터였죠. 그때 상황실 모니터에 뜻밖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이었죠. KEPCO가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실시간 카메라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분이 할머니가 손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촛불을 준비하고 있었죠. 할머니, 왜 촛불 준비해요? 혹시 모르잖아. 이번엔 정말 전기가 나갈지도. 바로 그 순간 3차 충격파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프로텍스 작동. 반응 시간 0.009초.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빨라진 것이었죠. 모니터 속 정분이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촛불을 건네려다가 멈췄습니다. 거실의 불빛은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안 꺼졌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그대로였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진짜 나라가 생긴 것 같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어온 세대가 느끼는 감동이었죠. 기술이 만든 안전함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 상황실에도 묘한 감동이 퍼졌습니다. 이정화가 조용히 말했죠. 저희가 지키는 게 단순한 전선이 아니네요. 저 할머니의 일상, 아이들의 미래. 박민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전 8시 국제전력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알려왔죠. 브룩스 박사님의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UN 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합니다. 30분 후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각국 대표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모두가 암울한 표정이었죠. 자국의 피해가 너무 컸으니까요. UN 사무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박민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프로텍스 시스템의 원리, 분산형 대응 체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347개 변전소, 3,000명의 현장 기술자, 그리고 5천만 시민의 신뢰와 협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중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왜 이 기술을 미리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국제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박민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대신 대답했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0.02초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파리는 지금 72%가 정전입니다.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본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탁합니다. 박민규가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프로텍스 시스템의 핵심 소스 코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술자들을 파견해 복구를 돕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류에는 거래 대상이 아니니까요. 화면 속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감사와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죠. 미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브룩스 박사, 당신의 보고서 덕분에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술을 전폭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과학이 정치와 자존심을 넘어선 순간이었죠. 오후가 되자 극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군 수송기로 세계 각지로 파견됐고 프로텍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공유됐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기술자팀을 시민들이 환송하는 모습이었죠. 과거의 아픔을 넘어 이웃을 돕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공항에 나온 할머니는 출국장으로 향하는 젊은 기술자에게 도시락을 건넸죠. 일본 가서도 밥 잘 먹어. 거기 사람들도 우리처럼 불 켜고 살아야지. 기술이 만든 기적,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인간의 아름다움. 저는 그날 진정한 문명의 힘을 봤습니다. 밤이 되어 상황실로 돌아왔을 때 박민규가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의 의미가 달랐죠. 독점이 아닌 공유의 빛, 경쟁이 아닌 협력의 빛이었습니다. 태양 폭풍이 지나간 지 48시간.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기적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스튜디오. 제가 일주일 전 한국을 비웃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이번엔 완전히 다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서울은 빛나고 세계는 어두워졌다. 앵커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죠. 놀라운 소식입니다. 전 세계 평균 피해율 73%인 가운데 한국은 단 0.8%의 피해만 입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화면이 전환되며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180도 달라진 제 모습이었죠.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과소평가했죠. 0.02초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학적 성취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BBC, NHK, 도이체벨레, 각국 언론이 앞다퉈 한국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일본 NHK의 보도가 인상적이었죠. 도쿄 특파원이 어둠에 빠진 도쿄 시내에서 중계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도쿄는 완전한 암흑입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한국은 평소와 다름없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자 50명이 내일 도쿄에 도착해 복구를 도울 예정입니다. 그때 화면에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정전으로 어둠에 빠진 도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는데 그들이 한국어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한국. 기술 나눔의 감사를. 과거의 역사를 넘어선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UN 본부에서 긴급 전력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193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였죠. 의장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의 프로텍스 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단 한 국가의 반대도 없었죠.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정치적 계산은 무의미했으니까요.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회의장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프레더릭 로슨이었죠. 그는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끌어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로슨의 회사는 한국 기술을 폄하하다가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결국 파산 신청을 했죠. 탐욕이 부른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제가 연단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오만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봤던 광경들이 떠올랐죠.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0.02초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밤을 새운 기술자들, 시스템을 신뢰한 시민들,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정신. 그것이 진짜 비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술은 나눌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서 한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무시당했던 그들이 이제는 세계의 희망이 되었죠. 그날 저녁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가 한국 국기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에펠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감사와 존경의 표시였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자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숙연했죠. 대형 전광판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세계 각국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구 작업에 나선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도요. 한 시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불을 지킨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불을 나눠야 할 때입니다. 정분이 할머니도 광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정전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불은 희망의 불이에요. 온 세계가 다시 밝아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할 거라는 약속이죠. 밤 10시 뉴욕타임스 온라인판 헤드라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구한 날. 하지만 진짜 구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력망을 재구축하는 대장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호텔 창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불빛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혼자 불을 밝히는 등대가 아닌 모두를 위해 빛나는 별이 된 것처럼요. 태양 폭풍이 지나간 지 한 달. 저는 여전히 한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KEPCO 국제협력센터가 새로 만들어졌고 저는 그곳에서 미국팀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독일, 프랑스, 일본 팀도 함께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었죠. 아침 8시 회의실에는 각국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민규 소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오늘부터 미국 동부 전력망 재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한국-미국 공동 위기 대응 시스템의 첫 단계죠. 저는 미국 팀을 대표해 발언했습니다. 6개월 안에 미국도 0.02초 대응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한국의 도움으로요.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유럽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독점이 아닌 공유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죠. 점심시간 저는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채 서울 외곽의 변전소 철탑 위에 올라가 있었죠. 브룩스 박사님 괜찮으세요? 굳이 직접 올라오실 필요는. 아래에서 이정화 기사가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시스템을 이해하겠어요? 저는 굵은 전선을 잡고 있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2시간 동안 현장 작업을 하고 내려왔을 때 작업자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박사님도 이제 진짜 전기맨이네요. 누군가 농담을 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지위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오후 3시 특별한 손님이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정분이 할머니였죠. 손수 만든 떡을 한 보따리 들고 오셨습니다. 고생하는 분들 드시라고 해서. 할머니는 각국 기술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죠. 독일 기술자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맙지. 덕분에 불 안 꺼지고 잘 살았잖아. 그때 이정화가 다가왔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죠.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야, 너 같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야. 불 안 꺼져서 정말 고마워. 이정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온 세상을 밝힌 거잖아.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수치나 성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라고요. 저녁 6시 작업을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서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박민규가 옆에 섰습니다. 박사님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우리 기술을 믿지 않으셨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오만했어요. 아닙니다. 덕분에 우리도 더 단단해졌어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켰으니까요. 멀리서 한강 다리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저녁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죠. 박사님은 이제 한국 떠나실 건가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전 세계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날까지 여기 있고 싶네요. 박민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박사님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밤 9시 저는 연구소 카페테리아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각국 기술자들이 335 모여 있었죠. 누군가 한국 소주를 꺼내왔고 즉석 회식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서툰 한국어로 건배사를 했죠. 기술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우정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숙소로 돌아가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브룩스 박사,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미국에도 전해주세요.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되는 법을 말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술 강국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 태양 폭풍의 시련을 이겨낸 도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도시. 저는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도 배웠다. 진정한 힘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다. 0.02초의 기술로 세계를 구했고 이제는 그 기술을 나누며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이정화 같은 기술자가 오늘도 밤을 새우고 있겠죠. 전선 하나하나를 돌보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분이 할머니 같은 분들이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겠죠. 기술과 사람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0.02초의 방패는 단순한 전력 보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연대의 증거였죠. 지금까지 이선 브룩스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